이집트 신화 속 진실과 정의의 여신인 마하트. 이 여신은 죽은 자의 심판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요. 죽은 자의 심장을 저울의 한쪽에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는 마하트를 상징하는 깃털을 올려놓은 후 균형이 맞으면 정의로운 것으로 판정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 역사와 함께하며 균형과 정의 등을 상징해온 저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상생활에서도 편리하고 폭넓게 활용되어 왔는데요. 과거에 단순하지만 유용했던 저울부터 놀라운 정확도를 자랑하는 오늘날의 저울까지 물체의 질량과 무게 등을 손쉽고 정확하게 측정해주는 요긴한 도구, 저울에 담겨있는 다채로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They say we all lose 21 grams at the exact moment of our death. 사람이 죽는 순간에 21g이 줄어든다고 한다. 라는 독특한 대사가 등장하는 영화 21g. The weight of a stack of 5 이는 nickels. 영혼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했던 미국의 의사 던컨 맥두걸의 실험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A chocolate bar. 맥두걸은 상태가 매우 나쁜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다가 How much the 환자가 21 죽는 grams 순간 weigh? 특별히 개조한 침대 아래쪽의 저울로 무게 차이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물건의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로 영혼의 무게를 재려했던 이 색다른 시도로 그가 측정해낸 영혼의 무게가 바로 21g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처럼 이색적인 시도에도 다양한 신화에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저울이 처음 역사의 무대에 그 모습을 드러낸 시기는 언제일까요? 고대 이집트의 벽화에서 오늘날의 천칭과 거의 같은 저울의 그림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당시의 천칭은 지렛대의 중앙과 양 끝에 구멍을 뚫고 이 구멍에 끈을 끼워 묶어서 중앙의 끈은 지지점으로 하고 양 끝의 끈에는 각각 접시 등을 달아서 분동이나 물건을 올려놓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칭은 큰 물체를 계량하는 데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BC 200년경 이탈리아의 위로는 천칭의 문제점을 보완한 로마 저울을 발명했습니다. 대저울과 유사한 이 저울은 지렛대에 눈금을 매긴 것으로 물체의 무게에 따라 추의 위치를 이동시키며 균형을 이루는 위치의 눈금을 읽어 무게를 측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저울과 추를 조작하여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이 늘어나 대량 상품을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시에서 검정한 저울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고 하네요. 17세기경 프랑스의 수학자 로베르발은 로베르발 저울의 시초가 된 기구를 발명했는데요. 이 저울은 접시 위에 놓인 물건의 위치가 측정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을 지녔습니다. 스프링 저울이 처음 발명된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1770년경 영국에서 상거래에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비틀림 저울이라 불리는 토션 밸런스도 일종의 스프링 저울에 해당되는데 1750년경에 제이 미첼에 의해 고안되었다고 합니다. 동양에서도 BC 2000년경 무렵 중국 평지에서 저울이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의 저울도 천칭과 같은 것으로 그 계량 단위의 기준은 곡물의 무게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동야금을 시작한 기원전 2000년 무렵에 이미 저울 사용을 시작해 기원전 1000년경에는 저울이 널리 보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무렵 대량 생산된 청동 단검을 비롯한 무기리와 생활구 등은 구리, 납, 아연 등을 섞어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의 비율을 조절하기 위해 저울 사용이 필수였던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저울들의 모습을 직접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립민속박물관을 찾았는데요. 조선시대의 여러 용도로 사용된 대저울과 돌로 만들어진 저울추, 그리고 목화, 무명, 삼실 등의 무게를 다는 무명 저울 등이 소장되어 있는 이곳에서 우리나라 저울 사용 역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관에서 만들었다, 인정했더라. 이거 봐봐. 보이나?
네, 우리나라의 저울의 역사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기록뿐만 아니라 삼국시대에 이 거울 추를 만드는 이 거푸집, 그러니까 석재 용범이 발굴되기도 하였고, 또 신라시대에는 실물인 석재 추라든지 또 통일신라의 12지상 그 성동추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서 일찍이 저울을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중국의 교류가 넓어짐으로써 비교적 정교한 거울들이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충렬왕 때는 우리나라의 저울 제도를 어느 나라에 맞추기도 하였습니다. 대저울의 형태인 이 저울은 조선시대에 사용된 것인데요. 저울대에 눈금을 매기고 물체의 무게에 따라 추를 이리저리 움직여서 평행을 이루었을 때 무게를 알아내는 저울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저울과 함께 사용된 돌로 만든 저울추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울추는 관 또는 칭이라고도 불립니다. 초기에 사용하던 저울들은 통상적으로 막대라든지 돌로 된 추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측정하는데 상당히 그 정교함은 떨어지고 이런 면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기에 나오는 이런 저울들은 저울대에도 수많은 눈금을 표시해서 아주 공평하게 그 무게를 잴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추 자체에도 다양한 크기가 등장을 해서 그 무게의 크기를 따라서 어떤 양을 재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한편 서양에서는 19세기 중반 무게를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저울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고, 이후 미국의 기술자들이 전기 저항의 변동을 활용함으로써 전자저울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다양한 저울들이 그 용도에 따라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울은 어떤 원리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걸까요? 이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물체의 무게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1kg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는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이라는 단위를 사용했고요. 미국의 경우는 이제 파운드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데, 서로 물물 교환을 할 때 한 근이 몇 파운드인지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국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질량의 기준으로 킬로그램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는 물 1리터의 양을 1kg이라고 정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보다 이제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 1kg에 해당하는 분동을 만들어서 그 분동을 나라마다 모두 이렇게 전파하게 됩니다. 킬로그램 단위는 1889년에 국제회의에서 세계적으로 통일해서 사용하기로 약속한 무게 단위로, 그 이전에는 나라마다 각자 다른 고유의 단위들을 사용했는데요. 일상생활에서는 아직도 파운드, 온스, 그리고 근 등 전통의 단위들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체중 저울 등에 활용되는 용수철 저울의 원리를 함께 살펴볼까요? 용수철 저울의 원리는 용수철의 탄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용수철에 무거운 추를 올려놓으면 추의 길이가 변형이 되는데요. 지금 기준을 삼은 위치에서 하나를 매달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체중 저울은 이와 같은 용수철의 세로 길이 변화를 역방향으로 나타나도록 한 것으로 스프링이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여 늘어난다는 사실을 이용해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눈금이 0인 상태에서 물체를 올려놓으면 저울이 그 물체의 무게를 측정해 주는데요. 이렇게 물체가 놓이면 누르는 힘이 있게 되는데요. 이 누르는 힘을 측정하면 이 물체의 양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힘을 측정하는 방식이 아까 보았던 용수철 저울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물체가 누르는 힘은 이 물체가 있는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우주에 나가면 얘가 누르는 힘은 0이 되고요. 달에 가면 누르는 힘의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같은 지구라 할지라도 지상에서 재는 것과 산 꼭대기에서 재는 때 누르는 힘의 크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무게로서 물체의 양을 말하는 것은 좀 부정확하게 됩니다. 장소나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물질의 고유한 양인 질량은 양팔 저울로 측정하는데요.
물체의 질량을 재는 것이 양팔 저울인데요. 물체를 질량의 기준이 되는 분동과 비교해서 측정하게 됩니다. 우선 저울에 수평이 맞은 후에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한쪽 팔에 걸어 주시고요. 양팔 저울의 한쪽 팔에는 물체를 걸고 다른 쪽 팔에는 분동을 하나씩 올려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물체의 질량을 측정하는데요. 자, 양쪽에 균형이 맞았으면 이 물체의 질량과 이 물체의 질량은 서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팔 저울이 수평을 이루도록 한 이 분동들의 질량이 바로 이 물체의 질량인 것이죠. 그렇다면 측정하는 무게가 전기 신호로 변환되어 지시되는 전자저울의 원리는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충청북도 진천군의 한 저울 제조업체를 방문했는데요. 전자저울의 그 동작 원리는 가해진 무게만큼의 그 로드셀에서 이제 출력 신호를 내면 그 출력 신호가 아주 그 미소한 신호이기 때문에 그거를 증폭을 시켜가지고 사람이 알 수 있는 그 숫자로다가 표현하는 그런 계기입니다. 이곳에서는 무게값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부품인 스트레인 게이지 제조 공정 중 애칭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애칭이란 불필요한 금속 부분을 부식시켜 게이지 패턴을 형성하고 1차 목표로 하는 저항치 범위 내에 넣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애칭을 통해 저항 패턴이 만들어진 후에는 이렇게 시트를 게이지 세척제에 넣어주는데요. 스트레인 게이지란 로드셀 바 위에 하중의 크기에 비례해서 출력 신호를 얹기 위한 그 필름 저항입니다. 최초로 그 어떤 그 물리적인 신호를 전기적인 신호로 이렇게 변환시키는 그런 저항이기 때문에 가장 그 중요한 그 센서의 일부분입니다. 이곳에선 스트레인 게이지의 분량을 검출하는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게이지 저항 패턴을 확인하고 게이지 저항 값을 조정하는 작업 등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계에 표시되는 저항값 수치를 확인하며 스트레인 게이지의 저항값을 조정하는 것이죠. 1차 검사와 2차 검사로 나누어집니다. 1차 검사에서는 어떤 이물질이라든가 그리고 저항치가 어떤 규정 안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검사를 하게 되고, 그 최종 검사는 1차 검사에서 놓친 게 또 출하가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2차 검사에서 다시 그 1차 검사에 했던 것과 동시에 이물질이라든가 어떤 형태의 변화 그리고 규정치에 들어오지 않는 물건은 다 검사를 하게 됩니다. 외부로부터 힘을 받으면 내부에서는 이에 저항하는 응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형상 또는 치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트레인 게이지란 이러한 물리적인 변형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화시켜 피측정물의 변형량을 측정하는 저항치인데요. 지금 이곳에선 게이지 선별기를 이용해 스트레인 게이지의 저항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은색 직육면체 형태의 이 물체들은 저울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로드셀 바인데요. 이곳에선 로드셀 바의 샌딩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샌딩이란 스트레인 게이지가 로드셀에 잘 접착되도록 하기 위해 접착 부분의 표면을 거칠게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로드셀은 저울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것일까요? 로드셀이란 그 하중의 크기에 비례한 전기적인 그 출력 신호를 그 변환하는 변환기인데요. 대부분이 그 전자저울 쪽에서는 그 어떤 그 무게를 재기 위한 물체를 위에다 올려놨을 때 최초로 그 신호를 그 출력을 내는 가장 중요한 그런 센서입니다. 사람의 손을 이용한 꼼꼼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 여기에서 진행되는 작업은 바로 본딩 공정입니다. 본딩 공정이란 로드셀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는 작업인데요.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나를 완성하는 데에는 약 3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접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가압 작업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한 보조기구인 기종별 가압 지그 등을 이용해 가압 작업을 진행합니다. 스트레인 게이지에 본드를 바른 후 로드셀에 부착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본드의 양이 적절치가 않을 경우 제품으로서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크립이 틀어지게 되면 무게를 얹었을 시에 숫자가 흔들리거나 아니면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공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본격적인 가압 작업이 시작될 차례인데요. 하나하나 차곡차곡 기계 속에 넣어준 후 이렇게 문을 닫고 125도씨에서 4시간 30분 동안 충분하게 압력을 가해준다고 합니다. 이곳에선 케이블 부착 등의 배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배선 작업 역시 사람의 손으로 직접 세밀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정확하고 오차가 없는 저울을 만들기 위해 정밀한 작업이 필수적인 만큼 전체 공정 중 이와 같은 수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마치 과학 실험처럼 보이는 흥미로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곳. 여기에서 진행 중인 공정은 어느 곳에 물건을 놓더라도 동일한 값이 나오도록 조정해 각 위치의 출력값을 같게 하는 편심 작업인데요. 편심 공정은 어느 한 물체를 어느 곳에 놓든지 같은 무게가 나올 수 있게끔 작업을 해주는 공정이 편심 공정이고요. 예를 들어서 금방에 저울이 있는데 어느 한 부분에 일정 특이 부위에 물체를 얹었을 때 무게가 틀리게 나올 경우 문제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미세하게 해주는 공정이 편심 공정입니다. 이번엔 실리콘으로 방습 처리를 하는 코팅을 진행할 차례인데요. 지금 발라주는 이 액체가 바로 방수와 습기 보호 등을 해줄 실리콘입니다. 이곳에선 로드셀 완제품의 최종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기 기능을 검사하는 절연 저항기를 이용해 절연 저항값을 체크해줍니다. 이제 저울 완성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자 부품판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파 보호 커버를 장착해주고 정전기 제고형 금속판을 끼우는 등의 조립 과정을 거쳐 이렇게 저울이 완성되었는데요. 정밀한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만 보통 한국에서는 0.1mm에서 50톤까지 사용 가능한 저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벗어난 저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저울이 아주 미세한 무게까지 측정 가능한 초정밀 저울인데요. 최대 용량 250g인 이 저울을 이용해 250.0001g까지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단순 중량만 표시를 했던 저울이 앞으로는 산업 현장에 공정 관리를 할 수 있는 품질 보증 분야에도 사용이 예상되고 있으며, 그다음에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저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측 분야, 즉 첨단 분야에 대해서 아주 미량을 잴 수 있는 계측 기기로도 많은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인류의 삶과 함께해온 요긴한 도구 저울. 단순한 형태에서 출발한 저울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며 끊임없이 진화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미세한 물체의 무게도 손쉽고 편리하게 측정할 수 있는 초정밀 저울들도 등장했는데요. 균형과 정의의 상징, 저울은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까요? 흔들림 없는 정확함으로 우리 생활의 질서와 편리함을 안겨줄 저울의 또 다른 변신을 기대해 봅니다.